네,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2차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차 TV토론이 탐색전 성격이었다면 2차 토론에서는 후보 간의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5.18 망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국회 윤리위가 3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 논의에 나섭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있었던 자유한국당 TV 토론회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일단은 금요일 날 1차가 한 번 있었고 이번 두 번째였는데 짧게 좀 총평을 해본다면 좀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뭐 두 번째 토론이지만 제가 생각해서 좀 싱겁다는 생각입니다. 싱겁다. 예, 왜냐하면 뭐 사실 이번에 이 지금 전당대회가 사실은 상당히 좀 보수 잠룡 1, 2위가 진검승부다. 그리고 또 친박 대 비박의 또 대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 공천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대권에 도전하는 고지를 선전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치열한 이 좀 그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봤는데 오늘도 여전히 지금 뭐 한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두루뭉술한 그러한 좀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금 후발주자고 지금 추격자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가 좀 인파이트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지금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세론을 얻고 있는 한교안 후보보다는 지금 오세훈 후보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러한 양상을 봤을 때는 뭔가 좀 이 치열한 싸움보다는 좀 다소 싱겁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다소 싱겁다라고 평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도 잠시 이 토론회를 지켜봤는데 그래도 토론회 틀은 좀 잡혀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친박과 비박의 대결로 지금 굳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쫓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33% 정도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고 있는 여론적 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김진태 의원이 선전을 하면 할수록 오세훈 후보는 유리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격의 포인트가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오세훈 후보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서로 1대1로 치열한 난타전을 벌인 것보다도 조심조심 전략을 가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당의 정체성이라든가 미래 방향이라든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치고받는 그런 것보다도 수성하는 입장에서 지금 치중하고 있는 것 같고 오세훈 후보는 마찬가지로 지금 쫓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쪽을 향해서 일단 공격의 수위를 높이면서 그래도 김진태 후보가 좀 더 표를 많이 친박의 표를 뺏어가면 그래도 마지막에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모습을 이제 뭐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5.18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에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나서 본인을 지켜줄 것은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몇 프로를 내가 유의미한 득표를 했냐. 이것이 앞으로 큰 버팀목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이는 그런 모습. 각각의 셈법이 다르다 그렇게 봅니다. 처음에 이제 TV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보통 많이들 예측하기를 황교안, 즉 1위 후보에 좀 많이 집중될 것이다, 공격이 집중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이 열리고 보니까 오히려 김진태 후보는 오세훈 후보 공략을 좀 집중을 했고 오세훈 후보는 황교안 후보를 공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런 구도는 좀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세론을 얻고 있는 황교안 후보보다는 지금 오세훈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하고 있다. 그것은 뭐 같은 이 소위 말해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까요? 뭐 이념을 쫓고 있다고 할까요? 같은 친박계라는 개파적인 동질성 그리고 또 이념적 동질성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입장은 뭐 본인은 지금 내세우는 것은 뭐 당권을 잡겠다는 것이지만 본인의 이제 현실적인 목표는 지금 이의를 하려는 지금 속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한테 지금 상당히 공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강하게 이쪽에서 탄핵 책임론이라든지 박근혜 극복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하게 못 치고 나가는 부분은 지금 강성 친박계가 상당 부분 지금
이 책임당원에 유입돼 있다는 부분, 예. 그 부분을 좀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물론 본인은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 그 당내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히려 보면 이 대북 정책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한교안 후보보다 더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그 핵무장 그 독자 핵무장론 같은 걸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공안통이 한교안 후보한테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당내 경선에 지금 그 조금 몰입하는 바람에 스스로 이 방향성을 좀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반면에 한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좀 두리뭉실한 거는 본인 입장에서 본인이 지금 사실 공격을 많이 안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적절하게 어정쩡하게 하면서 이 지금 대세에 지키면 되겠다는 그러한 아주 소극적인 방어 전략으로 이를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3차, 4차 두 번 정도가 더 남아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같은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말 그대로 정말 수성에만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수성하는 데만 일단 치중을 한다면 이대로 잘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혹은 좀 더 추가적인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만약에 결선 투표가 있다면 더 치열한 난타전이 벌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결선 투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흘러갈 공산이 상당히 크다. 과거에 그때 당시에 야당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보면은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3자가 한 40대 기수론을 놓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가 마지막 이철승 후보가 사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느 한 분이 누구를 지지하고 사퇴해서 어떤 변수가 되겠는데 예. 지금은 이 세 분이 다 어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지태 의원도 마찬가지로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고 지금 오히려 전당대회 때 열심히 해서 표를 많이 얻어야만이 전당대회 이후에 당내 입지라든가 여당과의 싸움 이런 거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기 때문에 이 3자가 그대로 가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그런 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예, 좀 큰 틀에서 일단 TV 토론회를 네. 좀 저희가 좀 짚어봤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좀 세부적으로 좀 네. 짚어보자면 일단 세 후보 간의 개파 논쟁 좀 네. 명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서울시장 하면서 이제 오세훈 후보에게 서울시장 하면서 좌파 집권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네. 부분 알아야 한다라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놓고 5.18 공청회 부분에 있어서 네.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또 두루뭉술하게 네. 또 내부 총질을 하지 말라는 게 국민의 바람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새 후보 간의 개파 관련된 이런 논쟁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사실 이 개파 관련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전당대회 전망하도록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이 찰 후보는 저는 한교안 후보로 봤습니다. 왜냐하고 예. 한다면 유영아 변호사가 그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경을 전달하면서 일종의 그 배신론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교안 전 총리가 근한 내용으로 있을 때 상당히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부터 시작해서 그쵸. 진정한 친박이냐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김진태 의원이 상당히 강성 친박을 대변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강하게 한교안 후보에게 따질 거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공세의 칼날을 지금 오세훈 후보에게 맞추고 있다는 예. 것이죠. 이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진태 후보 입장에서는 이 확실한 일을 하자는 아마 전략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 개파와 관련돼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 문제를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 우리가 이 개파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먼저 이 문제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한교안 후보가 나름대로 상황적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굳이 개파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그럼 자신은 그러면 지금 개파 이야기를 먼저 못 꺼낸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당의 정체성과 관련돼서 5.18 부분을 강하게 제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약간 뜨뜨미지근한 것이 아닐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성 친박의 표심을 나름대로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당의 정체성이라는 부분이 5.18 망언과 관련돼서는 우리는 이것이 지금 보수 혁신의 가치하고는 위배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약간은 지금 실기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는 이 개파 논쟁과 관련된 부분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황교안 배신론.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 TV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황교안 총리가 덕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황교안 하면 박근혜 퀴즈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공격의 이제 포인트가 지금 맞춰져 있는데 오히려 옥중에서 그런 심증을 TV에 나와서 얘기함으로써 그러면 오히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앞으로 독립적인 편수로 여기에서 훨씬 더 홀가분한 어떻게 보면 옥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한 전략을 미리 내준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저는 이제 해석을 예. 앞으로 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총선을 찍고 대선으로 또 가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 대표가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대선 국민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 지금의 민주당이라든가 다른 당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공격에 어떤 초점을 맞출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 친박 프레임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얻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김진태 후보는 오늘 이 네. TV 토론회 하면서 한국당 개파 청산한 정당이다. 네. 오히려 이미 이제 없는 개파를 네. 가지고 개파가 있다, 개파 네.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네. 오세훈 후보의 말은 오히려 어불성설이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네. 이것은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개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그 선거 때 도와주지 않았다는 부분, 아니 도와줬는데도 그러니까 애정, 그러니까 정화는 약간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는 부분 때문에 오세훈 후보를 지금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본인 스스로 약간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진태 후보의 입장에서는 아마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지금 지금 공격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소위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6년도 자신의 그 서울시장 선거 때 사실 이 후보 등록할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 시절에 그걸 다 받아줬고 그리고 또 커트칼 테러까지 당하면서 예. 결정적으로 도와준 부분 이것만 지금 부각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이 개파의 논리에서 자신은 모든 그러니까 이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계속적으로 학대 재생산시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주 공격 타깃은 지금 오세훈 후보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예. 문제는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가면 이걸 어떻게 가면 치고 나갈 것이냐의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오세훈 후보 스스로가 지금 이제 개파의 논쟁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개파와는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지금 자유한국당 전신이 새누리당이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 국정농단에 의해서 정권을 빼앗겼던 부분에 대해서 탄핵 책임론하는 부분에서 책임론과 관련돼서는 지금 그럼 김진태 의원도 당시 의원이었고 지금 황교안 후보는 지금 총리였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의 책임론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 공격을 망설이고 있는지 제가 이 간전한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답답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오세훈 후보에 있어서는 좀 답답함을 좀 네. 토로해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앞서 짚어주셨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애증의 관계라고 표현을 했던 네. 오세훈 후보의 이 발언, 김진태 후보가 이 부분을 좀 계속 꼬집고 비판을 하고 걸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주제가 상당히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전당대회뿐만 아니고 지금 권리당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여전히 상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그리고 과거의 친소 관계는 어떻게 됐냐 이것이 상대당이라든가 경쟁당에서 이것이 관심보다도 지금 내부적으로 당 정체성이라든가 미래 방향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질문 자체도 유권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가장 어려운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지금 후보들로부터는 서로에 대해서 이제 공격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지금 판은 친박이냐 비박이냐 골박이냐. 이 골박이라는 것은 이제 골수 친박. 이렇게 3등분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전대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증 관계냐 아니냐가 바로 이 한국당의 지금의 현재의 어떤 개파 논리 이것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과거의 한국 정치 지금까지 보면 50년 동안 60년, 70년 동안 한국 정치가 개파 논리에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개파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말 자체가 개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내 민주화에 의해서 후보가 뽑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략공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공천이라는 것을 헌법에서 금지를 한다면 모르지만 전략공천이 있다는 것은 줄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권위주의 어떤 패턴의 정당의 인사추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개파 논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문화에 보면 연고주의라는 뭐 좋은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이 연고주의에 따른 개파
이것이 그대로 정치권에서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패거리라기보다도 자기 수가 일정 부분이 있어야만이 대표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하면은 힘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인적 포지션이 옆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이제 정당은 여러 가지 어떤 이념과 이슈를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파가 저는 없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후보 이번에 이제 TV 토론회에서 본인의 이런 뭐 공약이나 자신의 뭐 포부를 밝히는 그런 시간에 외교, 안보, 경제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다른 후보들이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는데 공약한 포인트가 아무래도 앞서 있었던 뭐 개파에서도 연결됐었던 좀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를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외교, 안보,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황 총리의 대답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황 총리가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공안검사 출신이고 상당히 그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보수 입장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이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오시훈 후보가 조금 더 저희가 봤을 때 오른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은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핵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세 명 후보가 다 공통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고 한다면 한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삼축 체제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핵 도발을 할 경우에는 미리 선제적으로 타격을 하고 응징을 할 수 있는 삼축 체제라고 해서 이 킬체인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 그런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한 발 더 앞서가서 오시훈 후보는 지금 독자 핵무장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한교안 후보가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교안 후보가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상당히 조금 그 기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교안 후보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협력이익 공유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아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김진태 후보가 한교안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교안 후보가 전당대 출마하면서 출마하는 이유가 뭐랬습니까? 문재인 정부 심판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정책을 협력이익 공유제라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뭔가 대기업이 성과를 냈을 경우에 중소기업에게 나눠준다는 것인데 김진태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시장 경제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수 정당의 후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공격을 했는데 본인은 약간 두루뭉실하게 사실 나누고 사는 게 좋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유한국당 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정책 논쟁 자체도 상당히 유권자들이 보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헷갈리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교수님께서는 이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특히 협력이익 공유제에 대한 황 총리의 입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대해서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부터 해서 우리 자본주의 시장 질서가 올 때부터 꾸준히 있었는데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그대로 둘 경우 빈익빈 부익 현상이 상당히 일어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이 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적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폴라니가 얘기한 대전환 같은 것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이 자본주의 병폐를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두 가지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협력이익 공유제라고 이제 표현은 멋있게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시장 질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서민들도 마찬가지로 빈익빈 부익빈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레닌 같은 경우는 제국주의론에서 결국은 자본주의가 망할 것이다. 그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 시장 논리에 있어서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수정 자본주의론부터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해야 되고 그리고 원래 시장 경제 원칙대로 시장에 일정 부분 맡겨놓아야 된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금 입장이고 이것은 상당히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핵무장론과 해서 오세훈 후보의 핵무장론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것은 정말 심각한 그런 인식의 이 문제를 지금 일단 드러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여러 가지가 NPT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미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전체이기 때문에 어떤 핵과 관련된 제재를 받으면 우리는
하루도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북한은 버틸 수 있지만 우리는 버틸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외교적인 어떤 흐름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핵무장론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뭐 제1야당의 대표가 되실 분이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것은 조금 앞서 나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내일부터는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 있고요. 그리고 또 3차 TV 토론, 4차 TV 토론까지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돌아오는 주, 이번 주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황교안 전 총리, 황 후보 대세론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주 동안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좀 이런 대세론이 좀 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만약에 지금 이 한교안 그 후보의 대선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뭐 2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오시훈 후보가 좀 더 인파이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아웃복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툭툭 치고 있는데 좀 더 강하게 붙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그 탄핵 책임론에 대한 그 한 후보에 대한 그 역할, 이런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얼마만큼 그 책임져야 할 몫이 있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한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받아들이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뭐 물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본인 그 이에 반해서 오시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사면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지점에 있어서는 강하게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5.18 망언에 대해서 지금 오시훈 후보가 상당히 나름대로 이 세 명의 후보 중에는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중도 외연 확장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 우리가 좀 더 당의 우경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극우화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막아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도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취적으로 당을 조금 자클릭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분명한 차별화는 그 쟁점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약한 것이 아닐까.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한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냥 큰 대세의 흐름에 지장 없이 그냥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뭐 오시훈 후보가 분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판도가 좌지우지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그 전대의 핵심 의미는 그 민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카운터파트로서의 한국당의 대표 주자를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칼라라든가 이미지 메이킹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황교안 대세론이 쭉 가고 있다고 이제 하는데 황교안 지금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공안검사, 법과 원칙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신뢰할 수 있고 정치를 해보지 않은 오랫동안 뭐 검사부터 해서 오랫동안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정에 관여한 그런 어떤 특수한 칼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감이 있는 것이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라고 생각이 하는 것 같고 오세훈 후보는 태생적으로 젠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야당의 대표로서 젠틀한 이미지로는 승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투력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이 이미지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거 서울시장을 중도 사퇴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추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당 5.18 망언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후속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4당은 징계 유예 결정에 대해서 일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를 빨리 다시 해야 된다. 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당 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민민주주의냐, 우리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여야 4당이 지나치게 당내 당원 당규에 따라 결정된 부분을 계속 강요하는 것인지 혹은 뭐 한국당이 아직 제대로 된 각성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5.18 그 망언과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그 뭡니까 상승기류를 타다가 지금 급격하게 꺾이고 버렸거든요.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당 차원에서 좀 조치가 상당히 미흡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종명 의원에서 징계 조치를 내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넉장 징계, 그리고 꼼수 징계다. 그래서 지금 넉장 징계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인민재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대학에서 징계하려고 하면 학생 징계하려고 하면 일주일 걸리고 뭐 지금 뭐 더 많은 한 달도 걸린다. 진상 여러 가지 조사해봐야 된다고. 그런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5.18 망한과 관련해서는 이 진상이 지금 우리가 몰라서 아니잖아요. 이거는 거의 모든 언론들이 생중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팩트는 분명하거든요. 5.18 이 3명 이 당사자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진상 규명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과 결단의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건이 터지고 난데 나흘 뒤에 이 지금 징계를 한다고 한 그 자체가 넉장 징계일 수밖에 없다. 그걸 갖다가 인민재판식이라고 그러니까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경강무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고 한다면 지금 또 이것이 지금 이번에 또 2명의 의원은 아예 이제 김진태, 김술래 의원 같은 경우는 징계가 유보됐어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전당대회에 등록한 후보 같은 경우는 후보자들의 신상을 보호하는 규정 때문에 이 지금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유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러면 당 지도부가 이러한 당규를 몰랐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당권 후보고 또 최고위원 주자로 나서니까 이 사람들 괜히 지금 징계했다가는 정치 후폭풍이 말릴 수 있으니까 조금 이분들한테는 당규를 핑계에 들어서 뭔가 조금 보호막을 치주자는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 일반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2월 27일 전당대까지 징계를 못 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여론도 좀 상당히 다른 쪽으로 시선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음직하다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조치를 지금 비판하는 다수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